사람들은 사랑을 우연이라 부른다. 하지만 어떤 우연은 정교하게 설계된 필연처럼 보이기도 한다. 누군가는 그 만남을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 말하고 또 누군가는 눈부신 착시라고도 말한다. 은서에게 그날의 만남은 선물이었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착시였다. 은서는 스스로를 늘 현실적인 사람이라 여겼다. 오래된 전세방의 낡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해 겨울이면 테이프를 붙이고 여름이면 선풍기를 창가에 걸쳐 바람길을 만들었다. 부모는 성실했고 가난은 오래되었다. 가난은 인간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 같았지만 은서는 그 안에서 묘한 근육을 길렀다. 버티는 법, 포기하지 않는 법,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주 조금 덜 다치게 하는 법. 그런 그녀가 사랑에 빠진 건 준비된 사건이라기보다는 작은 파문 같았다. 평소처럼 야근을 마치고 나오는 길, 비가 흩뿌리던 저녁, 택시를 잡으려다 놓쳐 잠깐 비를 피하려 들어간 호텔 로비 카페. 거기서 그는 우산을 털어 초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물방울을 떨구고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었고 셔츠의 단추는 하나 덜 채워져 있었다. 부주의해 보이지 않는데 여유가 있었고 바쁠 텐데 서두르지 않았다.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서 쉽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외모 때문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아들로 오래 불린 사람들에게만 생기는 보이지 않는 지붕 같은 것이 그의 머리 위에 씌워져 있었다. 이름은 도연. 처음엔 별일이 아니었다. 주문한 아메리카노가 뒤늦게 나와 컵을 받아드는 순간 카운터 모퉁이를 돌아 나오던 도연과 부딪혔다. 매끄러운 바닥과 젖은 구두창의 조합은 늘 작은 사고를 만든다. 컵이 기울고 커피가 튀고 은서는 놀라며 죄송해요라는 말을 먼저 했다. 그가 미소 지었다. 사람을 안심시키는 종류의 미소였다. 제가 사과해야죠. 괜찮으세요? 그는 종업원에게 냅킨을 더 달라며 자신이 흘린 것처럼 먼저 움직였다. 그 작은 친절은 가난이 만든 경계심을 순식간에 누그러뜨렸다. 커피 얼룩을 닦는 시간이 길어질 리 없지만 대화는 조금 더 길어졌다. 그는 어떤 회사의 임원으로 곧 승진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룹의 핵심 계열사에서 일하며 자신의 능력을 입증 중이라고 그는 아버지보다는 이를 강조했다. 은서는 듣기만 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물으면 보통 일반 사무직이라고 간단히 답하곤 했다. 말이 길어질수록 가난의 끄트머리가 자꾸 튀어나올까봐 이야기는 늘 짧게 끝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다. 비가 멈출 때까지 조금 더 앉아 있어도 될 것 같았다. 그 뒤로는 빠르게 일이 진행되었다. 메시지는 정중하게 시작해 다정하게 변했고 통화는 짧게 끝나며 길어졌다. 약속은 주말에만 가능하던 것이 주중 저녁으로 옮겨가고 식당은 예약되어 있었고 자리에는 이미 와인이 식어 있었다. 그가 고르는 메뉴는 늘 적당했고 그가 하는 질문은 늘 사람에 닿아 있었다. 오늘은 어땠어요? 라는 평범한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오면 은서는 괜히 하루가 의미 있어졌다. 가벼운 칭찬과 과한 선물 사이를 조심스럽게 오가던 그의 방식이 은서에게는 도리어 믿음을 주었다. 이 사람은 과하지 않다. 과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는 점이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과한 신호였는지도 모른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시간과 사건으로 좁혀진다. 어느 날은 퇴근길에 같이 마트에 들러 장을 봤고 어느 날은 하얀 벽의 갤러리에서 서로 좋아하지 않는 그림을 끝까지 구경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도연은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다정했으며 은서는 그런 예측 가능성이 주는 안전을 사랑하게 되었다. 집에 돌아오면 엄마는 너 얼굴이 좋아졌다라고 말했고 아빠는 말을 아끼며 미소 지었다. 가난은 때때로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지만 이번만큼은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프러포즈는 대형 이벤트가 아니었다.
조용한 식당, 창가 자리, 간단한 코스, 케이크에 꽂힌 작은 불빛, 그리고 반지. 도연은 설명하지 않았다. 은서는 덜 묻고 더 고개를 끄덕였다. 때로는 질문을 줄이는 일이 용기일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은서는 믿었다. 장차 맞닥뜨릴 진실의 무게를 알았다면 아마도 질문은 더 많았을 것이다. 사랑은 때때로 질문의 기능을 마비시킨다. 확인해야 할 것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쪽으로. 결혼 준비는 도연의 집안에서 대부분 진행되었다. 상견례 자리에서 그의 부모는 품위 있고 친절했다. 어머니는 은서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고 아버지는 현실적인 질문을 몇 가지 던졌다. 직장은 안정적인지, 결혼 후의 계획은 무엇인지, 아이는 언제쯤 생각하는지. 은서는 대답했고 그들의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들의 침묵은 동의처럼 보였다. 때로는 침묵이 허락처럼 보이고 때로는 허락이 계약처럼 보이고 때로는 계약이 구속처럼 보인다. 이 모든 변화는 아주 작은 시간 차로 일어난다. 웨딩드레스는 단순했고 꽃들은 하얗고 연분홍이었다. 리허설 촬영에서 도연은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카메라 앞에서의 미소는 어김없이 완벽했다. 은서는 사진 속에서 빛났다. 모든 것이 이상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 결혼식장, 박수와 축복 속에서 조용히 서 있던 한 사람의 시선이 있었다. 하객들 사이에 붉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있었다. 모두가 웃고 있을 때 그녀만은 웃지 않았다. 신부를 향한 차가운 눈빛. 은서는 그 시선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사진 속에는 분명히 남아 있었다. 결혼식은 누구에게나 인생의 절정처럼 보이는 순간이다. 축복의 말과 웃음, 사진기 플래시와 꽃잎이 흩날리는 그 장면을 사람들은 행복이라 부른다. 은서에게도 그날은 그랬다.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 친구들은 연신 부러움 섞인 농담을 했고 친척들은 잘 만났다는 인사를 남발했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과 설렘으로 붉게 물들었다. 신부 입장이 시작되고 도연은 반듯한 턱시도를 입고 제단 앞에 서 있었다. 은서는 음악에 맞춰 천천히 걸어 나갔다. 사람들의 시선은 신부에게 쏠렸고 카메라는 그 모든 순간을 기록했다. 도연의 미소는 흔들림이 없었다. 나를 믿어도 되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은서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예식장은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다. 그러나 축복의 박수 속에서 단 한 사람은 박수를 치지 않았다. 하객석 뒤편 붉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은서를 정조준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신부의 행복을 무너뜨릴 예언 같았다. 은서는 그 시선을 느끼지 못한 채 환하게 웃었지만 결혼식 사진 속 한 구석에는 축복과는 다른 기운이 스며 있었다. 축가가 울리고 주례사의 말이 이어졌다. 사랑은 신뢰 위에 세워집니다. 신뢰는 오랜 시간 속에서 굳건해집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평생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은서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러나 그 순간 불청객의 시선은 더 깊어졌다. 마치 그 신뢰가 곧 무너질 것이라고 속삭이듯. 결혼식이 끝난 뒤 피로연에서 은서는 처음으로 낯선 기운을 느꼈다. 사람들 틈 사이 도연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붉은 드레스의 여자가 보였다. 그녀는 손에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고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싸늘했다. 도연은 무심하게 그녀와 인사를 나누었으나 은서의 가슴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었다. 밤이 되어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은서는 호텔 방에 남겨진 꽃다발 사이에서 작은 봉투를 발견했다. 축하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익숙하지 않은 글씨체가 적혀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줄은 섬뜩했다. 사랑이 늘 축복일까요? 곧 알게 되겠죠.
그 순간 은서의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도연은 모른 채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은서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다. 행복의 시작이라고 믿었던 날 이미 그림자는 드리워지고 있었다. 결혼식의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신혼여행의 낯선 풍경이 추억으로 남자 일상은 다시 시작되었다. 은서는 이제 한 가정의 아내로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었다. 회사와 집을 오가며 밥을 차리고 남편을 배웅하고 하루의 자잘한 리듬 속에서 새삼스러운 행복을 느끼려 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하루는 늦은 밤 도연이 샤워를 하는 사이 휴대폰에 불이 켜졌다. 무심코 스쳐 지나가려던 은서의 눈에 짧은 문장이 들어왔다. 오늘 밤도 기다릴게. 은서는 손끝이 얼어붙는 듯 했다. 이름은 저장되지 않았지만 낯선 번호였다. 스팸일까 장난일까? 그러나 메시지의 어조는 그런 것과는 달랐다. 너무 친밀하고 너무 당연하게 이어온 관계처럼 적혀 있었다. 그날 밤 은서는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도연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옆에서 골아떨어졌고 규칙적인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그러나 은서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다. 머릿속에서는 같은 말이 반복되었다. 이건 뭘까? 누구일까?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걸까? 다음 날부터 은서는 남편의 휴대폰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도연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통화를 길게 하지 않았고 외부 일정이 많았다. 그는 업무상 만남이라 했지만 은서의 귀에는 그 말이 비어있는 소리로 들렸다. 며칠 뒤 저녁 식탁에서 또다시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도연은 은근히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은서의 시선이 거기에 머무르는 걸 알면서도 태연했다. 회사 일이야. 도연의 말은 짧고 단호했다. 하지만 그 단호함이 오히려 거짓말을 더 확실하게 만들었다. 은서는 웃어야 했다. 억지로 웃으며 밥을 뜨고 국을 따랐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마음은 얼어붙어 갔다. 그는 과연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걸까? 그 메시지 속에 오늘 밤도 기다릴게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밤이 깊어갈수록 의심은 은서를 잠 못 들게 했다. 휴대폰 화면 속 단 한 줄이 은서의 머릿속에서 수천 번 반복되었다. 오늘 밤도 기다릴게, 오늘 밤도 기다릴게. 그 문장은 축복 같던 결혼 생활을 불안과 혼돈으로 바꾸는 주문처럼 들렸다. 은서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결혼 초에 달콤했던 순간들이 무색하게 남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의심으로 이어졌다. 늦는 퇴근, 받지 않는 전화, 갑작스러운 외근. 도연의 설명은 언제나 합리적이었지만 은서의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은서는 도연의 양복 주머니에서 호텔 카드키를 발견했다. 출장을 갔다 왔다며 내민 말과는 달리 카드키에는 분명히 도연이 자주 드나드는 도심 호텔의 로고가 선명히 박혀 있었다. 은서는 손끝으로 그 카드키를 만지작거리며 숨을 고르지 못했다. 혹시 정말? 그날 밤 도연은 늦게 돌아왔다. 넥타이는 헐겁게 풀려 있었고 구두는 낯선 먼지를 묻히고 있었다.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미소만 지었다. 그러나 침대에 누운 뒤에도 잠들 수 없었다. 시선은 남편의 얼굴을 따라 움직였고 귓가에는 그 메시지가 또다시 맴돌았다. 오늘 밤도 기다릴게. 며칠 뒤 은서는 결심을 했다. 도연이 회식이라며 늦는다는 날 몰래 뒤를 따라 나섰다. 택시를 타고 도심 호텔 앞에서 내린 은서는 그곳에서 낯익은 실루엣을 보았다. 도연이 어떤 여인과 함께 호텔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 여인은 키가 크고 우아했으며 손에는 반짝이는 클러치를 들고 있었다. 얼굴은 선명히 보이지 않았지만 은서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저 여자가 메시지의 주인공이다.
순간 숨이 막혔다. 온몸이 떨렸고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눈물이 솟구쳤지만 울음은 터지지 않았다. 사람들 틈에서 홀로 서 있는 은서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로 얼어붙은 인형 같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도연은 태연하게 말했다. 오늘 술이 좀 과했네. 그의 말은 무심했고 표정은 아무렇지 않았다. 그러나 옷깃 사이에 스며든 낯선 향수 냄새는 은서의 마음을 산산히 부수었다. 침묵 속에서 은서는 결심했다. 아직은 증거가 부족하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실체를 드러내리라. 남편의 삶에 드리운 그림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밤의 공기는 얇았다. 유리창을 두드리던 비가 그치고도 도시는 젖은 표정을 그대로 달고 있었다. 은서는 현관에서 오래 서 있었다. 코트의 단추를 채우고 다시 풀었다.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시계를 보다가 스스로에게 이유를 만들어내듯 가방 속을 뒤적였다. 립밤을 꺼냈다가 넣고 휴대폰 화면을 켰다 껐다. 3번쯤 그렇게 반복하고서야 스스로 인정했다. 마음이 이미 결정을 내려버렸다는 것을. 몸은 그 결정을 따라가야 했다. 집을 나서자 엘리베이터 거울 속 낯선 여자가 그녀를 바라봤다. 볼이 약간 퀭했고 눈동자가 조금 흔들렸다. 그러나 입술은 이상할 만큼 단단했다. 버튼 위에 숫자가 내려가며 밝아졌다가 꺼질 때마다 은서는 속으로 귓속말을 했다. 오늘 끝장을 보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의 무엇을 확인하자고. 더는 상상 속에서 괴물의 형태를 키우지 않겠다고. 택시 문이 열렸다. 어디로 가세요? 기사에게 호텔 이름을 말하는 순간 혀끝에서 낯선 금속 맛이 올라왔다. 카드키의 로고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주머니 속에서 그 얇은 카드의 모서리를 엄지로 문지르자 두툼한 가죽 장갑을 낀 누군가가 손등을 잡아 끄는 환영이 스친다. 택시는 신호를 2번 건너고 큰 길로 올라섰다. 비로 인해 씻겨 내려간 도로 위로 네온 사인이 흘렀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야기 속을 바쁘게 지나가고 각자의 사정은 유리창처럼 보이되 만져지지 않았다. 호텔에 가까워질수록 은서의 호흡은 얕아졌다. 어깨가 조금씩 들썩이고 손바닥에 땀이 맺혔다. 2번째 신호에서 차가 멈추자 휴대폰 화면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의 기록들이 길게 줄지어 있는 게 보였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짧은 통화들. 대부분 통화 시간은 12초, 24초, 36초 같은 애매한 숫자였고 통화 기록 안쪽으로 작은 녹색 화살표가 겹겹이 박혀 있었다. 사진을 찍듯 눈으로 스캔한 은서는 이 장면이 나중에 자신을 보호해 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증거는 싸늘해야 한다. 뜨겁게 굴면 흔적이 지워진다. 택시에서 내리자 로비 앞 캐노피 아래로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다.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다른 세계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다. 바퀴 달린 캐리어가 대리석 바닥을 긁는 소리, 종업원의 90이닝이라는 단정한 인사, 샹들리에의 빛이 천장에 만들어내는 물결. 은서는 스스로를 그림자처럼 만든 뒤 기둥 뒤편에 섰다. 거울과 유리의 각도, 카펫과 대리석의 색, 향초에서 피어오르는 달콤한 냄새까지 머릿속에 저장했다. 앞으로 여기 다시 올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다시 와야 할 것이다. 검은 세단이 미끄러지듯 멈췄다. 뒷문이 먼저 열렸다. 도연의 구두굽이 바닥을 톡 치는 소리가 다정하게 들렸다. 그와 함께 내린 여자는 블랙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어깨를 덮는 코트의 라펠에 얇은 브로치가 달려 있었다. 브로치의 문양은 말의 머리 같기도 알파벳의 어느 획 같기도 했다. 그녀는 익숙한 사람의 몸짓으로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도연의 팔을 스쳤다. 호텔의 공기와 그녀의 향수가 한순간 섞였다. 시트러스가 아니라 바닐라도 아니라
마지막에 쓸쓸하게 남는 잔향. 한 번 맡으면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종류. 도연은 여인의 허리를 아주 짧게 그러나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쳤다. 두 사람은 별다른 말이 없었다. 말이 필요 없는 싸이들만 가진 조용한 리듬이 있었다. 은서는 그 리듬이 무서웠다. 화가 났다기보다 두려웠다. 자신이 있던 자리에서 보지 못했던 남편의 얼굴이 보였다. 약간 풀린 어깨, 눈꼬리의 느슨함, 귀 뒤로 흘러내린 숨. 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그 사실이 은서를 더 깊은 밑으로 끌어내렸다. 벨맨이 문을 열어주고 두 사람은 로비로 들어갔다. 유리문이 한 번, 두 번 겹쳐 닫히는 동안 은서는 숨을 멈췄다. 스포츠 중계에서 심장이 멈추는 결정적 장면이 슬로 모션으로 재생되듯 방금의 두어 초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 슬로 모션의 틈 사이로 은서는 자신이 놓쳐온 작은 징후들을 다시 보았다. 주말마다 미뤄진 약속들, 회식이면 반드시 늦어지던 패턴, 스쳐 지나가던 향. 그 모든 조각이 지금 한 화면에 맞물렸다. 카펫 위로 발자국 소리가 가늘게 번졌다. 프런트 데스크 앞에서 여자가 고개를 돌려 주변을 본 듯했다. 은서는 얼어붙었다. 시선이 마주치면 한 방에 끝나는 게임이 있다. 지금이 그랬다. 그러나 여자는 곧 다시 손목을 들어 시계를 보았다. 얇은 금속 밴드의 시계가 조명 아래서 차갑게 번쩍였다. 그 빛이 은서 쪽으로 튀어와 그녀의 깍지를 낀 손가락 사이에 박혔다.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다가 올라왔다. 엘리베이터 앞에 선 두 사람은 속삭였다. 도연이 웃었다. 그 웃음이 살아있는 생물처럼 은서 쪽으로 기어왔다. 진공처럼 조용한 공간에서 누군가의 작은 웃음은 종종 큰 폭발처럼 들린다. 땀이 허리에 맺혔다. 한 칸, 두 칸. 은서는 엘리베이터 번호판을 보았다. 불이 위로 올라가다 34에서 멈췄다. 34. 그녀는 속으로 숫자를 3번 외웠다. 34, 34, 34. 외울 수 있으면 저장할 수 있고 저장할 수 있으면 꺼내 쓸 수 있다. 사람들이 로비를 지나며 각자의 삶을 들고 움직였다. 어떤 남자는 체크아웃을 했고 어떤 여자는 컨시어지에게 공연 티켓을 부탁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엄마가 아이를 안고 돌았다. 이 세계는 누구에게도 친절하거나 잔인하지 않다. 그저 모든 세계가 하나의 시간표 위에서 동시에 진행될 뿐이다. 그러나 은서에게만 시간표가 찢겨 있었다. 지금은 한 줄만 굵게 남아 있었고 그 줄의 끝에는 34라는 숫자가 매달려 있었다. 엘리베이터 도어가 닫힐 때 여자의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서 얇게 빛나는 반지가 보였다. 결혼 반지인가 아니면 단순한 취향의 링인가. 은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성급한 결론은 가끔 진실을 놓친다. 대신 그녀는 로비 소파에 앉았다. 소파에 가죽이 차갑게 등을 받쳐주었다. 잠시 앉아 호흡을 정리하는 사이 컨시어지 데스크에서 누군가가 웃으며 말했다. 라 뒤의 발음은 음악 소리에 묻혔다. 라무엔? 라나? 라 은서는 혀끝으로 그 음절을 굴렸다. 라. 나중에 이 소리를 기억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소리의 껍데기라도 잡아두려고. 5분쯤 지났을까? 은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대리석 벽면의 거울은 사람의 얼굴을 조금 더 냉정하게 만든다. 볼을 2번 손바닥으로 두드리고 입술을 눌러 각질을 없앴다. 누군가의 눈물 흘린 흔적이 보이면 다른 누군가에겐 약점처럼 보이기도 한다. 약점을 들키는 날은 오늘이 아니어야 했다. 종이 타월을 접어 핸드백에 넣고 문을 나서며 프런트 쪽을 훔쳐봤다. 라 또 한 번 그 음절이 들릴 듯 말 듯 새어나왔다.
이번엔 라스트네임 같기도 하고 브랜드 이름 같기도 했다. 은서는 포기했다. 중요한 건 음절 하나가 아니었다. 오늘 밤의 구조를 손에 넣는 것이었다. 엘리베이터가 다시 내려왔다. 34의 불빛이 꺼졌다가 일이 켜졌다. 문이 열리자 다른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웃는 얼굴들, 취한 걸음, 향수가 뒤섞인 공기. 은서는 단정하게 물러서 길을 비켜주었다. 그리고 계단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계단의 금속 손잡이가 차가웠다. 발 뒤꿈치가 카펫의 털을 밟으며 미세한 소리를 냈다. 2층, 3층, 4층. 그러나 그녀는 올라가지 않았다. 이 밤을 위층에서 끝내고 싶지 않았다. 증거가 없는 분노는 곧 사라진다. 분노가 사라지면 남는 건 더 깊은 무력감뿐이다. 오늘 밤은 무력감을 얻으러 온 게 아니었다. 한참을 그렇게 서성이다 밖으로 나섰다. 호텔 앞 공기에는 벌써 새벽의 냄새가 섞이기 시작했다. 밤을 태우고 남은 재의 냄새, 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짠내, 도로의 타이어와 아스팔트가 만든 화학적인 냄새. 은서는 기둥에 등을 기댄 채 한 손으로 가방끈을 움켜쥐었다. 손목에 힘줄이 도드라졌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서랍 하나가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 안에는 오래전 결혼식장 뒤편에서 붉은 드레스를 입고 서 있던 여자의 시선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 구석 웃지 않던 단 한 사람. 그 눈빛과 방금 본 블랙 드레스의 눈빛이 겹쳤다. 색만 바뀌었을 뿐 온도는 같았다. 택시 안에서 은서는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흔들었다. 울음은 나오지 않았다. 울면 끝난다고 느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속으로 문장들이 만들어졌다. 따져 물을 문장, 던지고 싶은 비난, 던지면 돌아오지 않을 말.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문이 열릴 때 서늘한 실내 공기가 발목을 후었다. 거실 조명은 꺼져 있었다. 주방의 작은 조명만 덩그러니 켜져 있었다. 식탁 위에 컵이 하나 엎어져 있었고 행주가 물을 머금은 채 반쯤 말라 있었다. 은서는 가방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코트를 벗었다. 방으로 들어가자 도연이 누워 있었다. 꼴이 비거나 가득 차거나. 그 얼굴은 잠에 빠졌을 때만 가장 정직해 보였다. 그러나 정직해 보인다는 건 지금 이 상황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은서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한동안 그의 숨소리를 들었다. 규칙적인 리듬이 오히려 몸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의 셔츠는 의자 등받이에 걸려 있었다. 은서는 그것을 집어들었고 습관처럼 목 라벨을 정리하다가 멈췄다. 라벨의 흰색 사이로 아주 옅은, 그러나 은서의 것이 아닌 향수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 냄새를 따라 손가락이 절로 움직였다. 커프스 근처의 옅은 파우더 자국. 눈으로 보기 어렵지만 손끝으로 느껴지는 미세한 감촉이 있었다. 그녀는 셔츠를 접어 세탁 바구니에 넣었다. 그 동작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이 평소가 지금의 비정상을 증명한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욕실에서 물을 틀고 손목을 길게 씻었다. 물줄기가 손목에 떨어지며 맥박을 두드렸다. 거울 속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 그 눈동자에 붙은 질문표를 떼어낼 수 없었다. 질문은 많아졌고 답은 줄어들었다. 그녀는 수건으로 손을 닦고 전등을 껐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눕자 천장에 미세한 균열이 보였다. 그 균열은 벽 모서리를 따라 아주 얇게 거실까지 이어져 있을 것 같았다. 사소한 금이 전체를 무너뜨리는데 필요한 시간은 늘 생각보다 짧다는 걸 은서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새벽이 겨우 밝아올 무렵 도연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은서는 반사적으로 몸을 굳혔다. 화면이 깜박이며 불이 켜졌다가 꺼졌다.
이름 없는 번호 혹은 저장된 듯 아닌 듯한 머리 글자. 그녀는 몸을 모로 돌려 숨을 거뒀다.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었지만 닿지 않았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손바닥 하나면 충분히 멀어질 때가 있다. 대신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고 숫자를 떠올렸다. 34. 라. 카드키의 로고. 커프스의 파우더. 조각들이 숫자처럼 줄지어 섰다. 아침이 되었다. 주방에 물이 끓었고 전자레인지에 타이머가 지나가는 시간을 소리로 알려주었다. 도연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다. 어제 좀 늦었네. 술이 독했어. 그의 말투는 늘 그랬듯 과장되지 않았고 표정은 적당히 피곤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해장국 데워줄게. 자신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평탄하게 흘러나오는 게 이상했다. 평탄함은 때로 더 큰 폭풍의 징조가 된다. 그러나 지금은 파도를 세우지 않기로 했다. 파도는 증거를 지운다. 식탁 맞은편에서 그가 라면을 훌훌 들이켰다. 김이 얼굴을 덮었다. 은서는 숟가락을 젓가락에 기대어 세워두고 컵에 물을 따랐다. 오늘 일정 어때? 오전 미팅, 점심 간단히, 오후에 고객사 미팅 하나 더. 저녁은 모르겠다. 그래. 왜? 그냥. 그 짧은 문장들이 주고받는 사이 은서는 그의 눈동자를 보았다. 깊이 들여다보면 금이 갈까봐 그는 오래 눈을 맞추지 않았다. 시선은 금방 식탁 모서리나 벽걸이 시계를 향했다. 혹은 휴대폰. 그는 작은 메시지 하나가 세상을 바꾸지 않는다는 듯 화면을 뒤집어 놓았다. 은서는 그 동작을 이해했다. 이미 어젯밤 배웠다. 그가 출근하고 문이 닫히자 집은 깊숙이 조용해졌다. 은서는 바로 움직이지 않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의 길이를 한마디씩 세었다. 왼손 약지까지 세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세탁 바구니에서 그의 셔츠를 꺼내 비닐 지퍼백에 넣었다. 작은 증거 박스를 만들듯 냉장고 위 작은 서랍에 슬쩍 밀어 넣었다. 그리고 노트를 꺼내 날짜를 적었다. 호텔 이름, 시간 34. 그녀는 그 숫자를 한 번 더 동그라미로 감쌌다. 화장대 서랍에서 작은 보이스 레코더를 꺼냈다. 취업 준비하던 시절 면접 연습을 녹음하던 기계였다. 다시 꺼낼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사람은 늘 다시 꺼내게 된다. 버튼을 누르자 녹음 대기 불이 켜졌다. 은서는 소리 내어 말했다. 오늘 새벽 110이 남편 휴대폰에 미확인 발신자 진동. 전날 밤 호텔 로비 34층 확인.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었다. 낯설미 오히려 그녀를 붙잡아 주었다. 감정은 미끄러지지만 기록은 남는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그녀는 밖으로 나갔다. 목적지는 호텔이 아니었다. 그보다 작은 그러나 더 믿을 만한 곳. 근처 커피숍의 자리에서 호텔과 로비가 적당히 보이는 각도를 찾았다. 출입구에서 프런트까지의 직선 동선을 그림처럼 머릿속에 그렸다. 사람들의 흐름, 점심 무렵의 혼잡, 오후의 느슨함, 해가 기울 때의 공기. 하루에 얼굴이 3번 바뀌는 동안 은서는 의자에서 고개만 돌려가며 그 얼굴을 모두 외워뒀다. 저녁이 가까워질 때쯤 그녀는 슬쩍 호텔 안으로 들어가 컨시어지 데스크 쪽으로 걸었다. 벽면에 걸린 안내도 엘리베이터 배치, 레스토랑과 바의 위치. 그리고 엘리베이터 옆 안내판의 작은 숫자들. 28, 36 스위트 이그제큐티브. 34층에 작은 라운지가 있다는 설명이 덧붙어 있었다. 라운지의 이름은 영어였고 마지막 음절이 라와 비슷하게 끝났다. 라.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리의 조각이 드디어 자리를 찾는 듯 했다.
밤이 되기 전 은서는 집으로 돌아왔다. 초인등 아래 작은 공기 중 하나를 바꾸고 싶어 향초를 켰다. 보통 때는 달콤한 향을 골랐지만 오늘은 무향에 가까운 걸 골랐다. 냄새가 강하면 기억이 희미해질 수도 있다. 방 안의 공기를 얇게 만들어야 기록이 잘 남는다. 책상 위에 노트를 펴고 오늘의 페이지를 마무리했다. 글씨가 평소보다 또박또박했다. 마지막 줄에 작은 서약처럼 적었다. 나는 상상 대신 증거를, 분노 대신 기록을, 울음 대신 계획을 선택한다. 문이 열리고 도연이 들어온 건 10시가 조금 넘어서였다. 넥타이는 다시 헐거웠고 구두는 조금 더 깨끗했다. 그가 오늘은 빨리 끝났네라고 말하는 사이 은서는 그의 어깨에서 냄새를 맡았다. 오늘은 별다른 향이 없었다. 혹은 다른 향이 어제의 향을 덮었거나 단정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건넸다. 수고했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녀는 이상한 평온을 느꼈다. 평온은 감정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감정 위에 얇은 유리를 올려두는 일과 같았다. 손으로 만지면 차갑고 단단하지만 그 아래에는 여전히 뜨거운 것들이 끓고 있었다. 그가 씻으러 들어가자 은서는 테이블 위 휴대폰을 바라봤다. 화면은 꺼져 있었고 검은 표면에 천장등이 뒤집혀 비쳤다. 손을 뻗지 않았다. 대신 자신에게 물었다.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인가? 잠깐의 확인이 아니라 구조의 파악. 이름 하나가 아니라 패턴의 채집. 사랑은 때때로 질문을 마비시키지만 배신은 질문을 되살린다. 질문은 살아있는 사람의 증거다. 물소리가 멈추고 욕실 문이 열리며 수증기가 흘러나왔다. 도연은 수건으로 머리를 대충 털었다.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해. 몇 시? 7. 그럼 내가 6반에 깨울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그 짧은 감사에 은서는 웃었다. 얼굴 근육이 자동으로 움직였다. 오랫동안 연습한 표정. 결혼은 연극의 어떤 부분과 닮아 있다. 관객이 없는 날에도 배우는 대사를 외운다. 그리고 언젠가는 무대의 조명이 꺼진 뒤에도 배우는 대사를 혼잣말처럼 계속한다. 밤이 깊어졌다. 천장 균열은 어둠 속에서 더 희미해 보였다. 은서는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심장 박동을 세었다. 12까지 세고 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다. 한참을 그렇게 박동과 숫자를 반복하다 눈을 감았다. 꿈은 오지 않았다. 대신 낮의 장면들이 잘 정리된 파일처럼 줄을 서서 대기했다. 누군가의 키보드 소리 같은 얇은 빗소리가 바깥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빗줄기가 창턱을 두드리는 소리에 맞춰 그녀는 마음속 서랍을 하나씩 닫았다. 34. 라. 커프스. 카드키. 그리고 내일. 아침은 정확히 6반에 시작되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은서는 일어나 있었다. 커피포트를 올리고 물이 끓는 사이 달력에 오늘 칸에 작은 점을 찍었다. 도연을 깨우고 그가 샤워를 하는 동안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닦았다. 테이블 위 먼지는 거의 없었지만 그 거의 없음이 그녀에게는 중요했다. 가능하면 모든 표면을 비워두는 것. 새로운 사실이 놓일 자리를 미리 비워두는 것. 배우가 무대 위 소품을 치우는 것처럼. 도연은 시간을 재촉하듯 빠르게 아침을 먹고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자 은서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 숨이 길어질수록 몸 안쪽 빈 공간이 넓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빈 공간은 고통을 울리게도 하지만 때로는 울림의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 그녀는 그 빈 곳에 계획을 채워 넣었다. 오늘은 회사에 가기 전 근처 상가 2층의 작은 문구점에 들러 비닐 지퍼백을 더 사기로. 그리고 호텔 맞은편 카페의 다른 자리를 하나 더 확보하기로.
창가의 왼쪽 오후 햇빛이 더 깊게 들어오는 자리. 오후 4시에 엘리베이터 앞은 역광이 되어 얼굴 윤곽이 더 선명해질 테니까. 문구점에서 돌아오는 길에 은서는 신호등 앞에서 잠깐 멈췄다. 횡단보도 건너편 버스 정류장 광고판에는 명품 향수 광고가 걸려 있었다. 모델의 시선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찔렀다. 광고 카피의 마지막 단어가 라로 끝났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자주 눈에 밟히는 음절이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하지만 때로는 보고 싶지 않은 것이 계속 보인다. 은서는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옮겼다. 우연이든 아니든 자신의 눈이 이미 정확한 방향을 보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된다. 점심 무렵 그녀는 호텔 근처 카페에 앉았다. 어제와 다른 자리였다. 출입구가 더 잘 보이는 그러나 눈에 덜 띄는 곳. 컵받침 위 얼음이 서서히 녹으며 테이블에 물자국을 만들었다. 그녀는 그 원형을 보고 안쪽의 빈 공간을 생각했다. 비어있는 가운데를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가 사람을 갈라놓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꽉 채워 넣는 기술보다 비워두는 기술이 더 어려울 때가 있다. 오늘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비워두는 일이었다. 흥분을 비우고 대면을 비우고 결론을 비우고 대신 기록을 채우는 일. 저녁이 조금 지나 호텔 앞 전광판이 환하게 켜졌을 때 은서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늦어? 답장은 빠르게 왔다. 모르겠어. 미팅 길어질 듯. 그는 늘 그랬다. 모른다고 길어질 듯이라고. 확정하지 않는 말의 끝에는 언제나 도망갈 여지가 있었다. 은서는 알겠어라고 쓰고 휴대폰을 뒤집었다. 오늘 밤 그는 어디로 향하든 그녀는 어느 각도에서든 지켜볼 자신이 있었다. 아니, 지켜보겠다고 이미 다짐해 버렸다. 바람이 바뀌는 소리가 들렸다. 얇고 빠른 공기의 흐름이 호텔 캐노피 아래를 스쳤다. 벨맨의 구두가 대리석을 톡톡 두드렸다. 차 한 대가 서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렸다. 시간이 반복되고 장면이 반복된다. 그러나 반복 사이사이에 아주 작은 다른 점들이 끼어든다. 오늘은 엘리베이터 표시등의 속도가 약간 달랐고 프런트 직원의 넥타이가 어제와 다른 색이었다. 그리고 저쪽 회전문 옆에서 누군가가 휴대폰을 귀에 대고 말했다. 라나 34층 라운지로. 라나. 입술 안쪽이 말라붙었다가 촉촉해졌다. 소리가 완성되는 순간 은서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눈을 감았다. 단어는 칼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칼은 잡는 사람의 손을 먼저 다치게도 한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알았다. 자신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제 다음으로 갈 수 있다. 숫자와 단서와 냄새와 소리 그리고 이름. 모든 것이 서로를 가리키기 시작했다. 사람의 그림자는 정오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빛이 너무 강할 때 그림자는 발밑으로 붙는다. 오늘 그녀가 본 것은 그 발밑에 붙은 그림자의 윤곽이었다. 아직 전체는 아니지만 충분히 식별 가능한 모양. 균열은 소리가 없다. 금간 벽은 조용히 무너지고 사람의 마음도 조용히 깨진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아무 일 없는 아침처럼 보이지만 한 번 생긴 금은 같은 자리로 자꾸 돌아와 불빛을 흡수한다. 은서의 아침도 그랬다. 커피는 늘 같은 비율로 탔고 토스트는 늘 같은 온도로 구웠다. 그러나 컵을 들던 손가락에 힘이 달랐고 씹는 횟수가 늘었다. 식탁 위 유리 표면에 반사된 얼굴은 어제보다 한 살쯤 늙어 있었다. 도연은 평소처럼 넥타이를 메고 거울 앞에서 매듭을 손보았다. 실루엣은 흠잡을 데 없이 단정했다. 은서는 그 모습을 한 박자 늦게 바라봤다. 이상하리만큼 그가 멀리 있었다. 같은 집, 같은 방, 같은 공기를 나누고 있는데도 어떤 거리는 손을 뻗어도 닿지 않았다. 오늘도 바빠?
라고 묻자 그는 응, 점심은 밖에서 해결해야 할 것 같아라고 짧게 답했다. 질문과 대답 사이에 공백이 길어졌다. 그 공백 안에서 미세한 모래가 흘러내렸다. 모래가 멈추면 시간을 알 수 있을 텐데 모래는 멈추지 않았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은 깊숙이 울렸다. 은서는 잠시 서 있었다. 문틈으로 스며든 바람이 발목을 스쳤다. 고개를 떨구면 눈물은 쉽게 떨어진다. 대신 고개를 들었다. 그 자세는 생각보다 어렵다. 한동안 숨을 고른 뒤 그녀는 어제 만든 작은 증거 상자를 꺼냈다. 비닐 지퍼백, 노트, 카드키, 보이스 레코더. 낡은 필통에서 클립을 꺼내 카드키와 호텔 메모지를 함께 집어 묶었다. 메모지 구석에는 호텔의 엠블럼이 양각으로 찍혀 있었다. 손끝으로 그 양각을 문지르자 얇은 종이도 돌처럼 단단해지는 착각이 일었다. 오늘은 울지 않기로 했다. 대신 묻기로 했다. 묻는 건 울음보다 위험하다. 되돌릴 수 없는 문장이 있다. 그러나 위험을 미루면 위험은 자란다. 비가 잦아든 창밖을 한번 보고 은서는 도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녁은 같이 먹자. 우리 집 근처 새로 생긴 식당 어때? 답장은 조금 늦게 왔다. 오늘은 힘들 듯. 미팅이 늦어져. 그녀는 알겠어라고 썼다. 짧은 동의 뒤에 아주 긴 계획이 숨었다. 정오가 지나자 집의 공기가 달라졌다. 환기창으로 낮의 열기가 들어왔다. 은서는 얇은 진을 입고 운동화를 신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뒤로 질끈 묶었다. 얼굴선이 조금 더 차갑게 보였다. 주머니에는 작은 노트와 펜, 레코더를 넣었다. 그리고 현관에서 한 번 더 멈췄다. 지금은 아직 묻지 말자. 홀로 내뱉은 말이 방향을 잡아주었다. 그 말은 도망이 아니라 준비였다. 사람을 구하는 것은 종종 타이밍 한 줄이다. 호텔 라운지의 이름을 다시 검색하려다 말고 은서는 대신 의자를 바꿔 앉아 창밖만 보았다. 스스로를 시험해 보듯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길게 늘렸다. 초조함이 물결처럼 왔다가 빠질 때마다 호흡을 따라갔다. 가슴이 뜨거워지면 숫자를 세고 손끝이 떨리면 컵받침을 돌렸다. 그렇게 한 시간을 버티고 나서야 그녀는 호텔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방향을 돌렸다. 불륜의 현장은 어젯밤 충분히 보았다. 오늘은 그들이 뛰어다니는 무대를 그리는 날이었다. 남편의 회사 빌딩 로비. 점심이 지난 직후라 사람의 흐름은 느렸고 경비원의 앉은 자세도 낮아져 있었다. 은서는 로비 중앙의 식물 옆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지켜봤다. 배지를 목에 건 직원들이 지문 인식을 하고 들어갔다. 유리문에 비친 그들의 얼굴은 모두 비슷한 피곤을 가지고 있었다. 도연도 저 사이로 지나간다. 중요한 사람들은 늘 바쁘고 바쁘다는 말을 달고 산다. 바쁜 사람 곁에 서 있던 여자의 얼굴을 은서는 떠올렸다. 라나. 이름의 모서리가 혀끝을 핥히었다. 빌딩 옆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창가 좌석에서 커피를 천천히 식히며 사람들의 출입을 기록했다. 같은 남자 2명이 번갈아 흡연 구역을 들락거렸고 같은 여자가 3번 휴대폰을 확인했다. 3시 반쯤 검은 SUV가 서고 누군가가 내렸다. 머리카락을 뒤로 묶은 여자, 선명한 선의 코트, 얇은 반지. 유리창 너머라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은서는 등줄기를 따라 오한이 내려가는 걸 느꼈다. 그녀는 SUV가 빠져나가는 방향, 회전 방향, 반대 차선의 신호주기를 모두 머릿속에 기록했다. 어느 순간 자신이 피의자 대신 현장을 따라다니는 범죄 다큐 속 내레이터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녀가 관찰하는 사람은 한 명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도 관찰하고 있었다. 언제 무너지고 언제 일어서는지를.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유리창에 석양이 길게 박혔다. 그 빛이 길을 따뜻하게 채색하는 동안 사람들은 조금 더 느리게 걸었다. 은서는 컵에 남은 미지근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저녁은 여기가 아니다. 오늘 저녁은 집이다. 전투의 장소는 원하는 데가 아니라 필요한 데를 고르라고 누군가 말했던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장에 들러 식재료 몇 가지를 샀다. 고기, 채소, 와인 한 병. 연애가 아니라 식탁을 차릴 재료였다. 어떤 대화든 빈속에 하는 건 손해다. 인간의 자존감은 혈당과 무관하지 않다. 집에 도착해 씻고 낮게 음악을 틀고 손질을 시작했다.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일정한 박자를 만들었다. 야채는 균일한 크기로 썰었고 소스는 3가지 버전으로 나눠 준비했다. 수고의 표시는 때로 사람의 경계를 낮춘다. 그렇다고 진심이 휘둘리는 건 아니다. 준비는 무기를 숨기는 기술이다. 와인잔을 꺼내고 코르크를 반쯤 올려둔 채 멈췄다. 절반의 여지는 대화의 온도를 조절하기에 좋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은서는 고개를 들었다. 도연이 들어왔다. 얼굴에는 네온이 살짝 묻어 있었고 옅은 향이 뒤따랐다. 오늘은 어제의 잔향도 그저 그런 남성 향수도 아니었다. 비누 냄새와 차 냄새가 섞인 너무나 평범한 냄새였다. 평범함이 오늘따라 더 불편했다. 오늘은 일찍 왔네. 그녀가 웃으며 말하자 그는 구두를 벗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갑자기 일정이 취소돼서. 알리바이가 흘렀다. 태연한 목소리가 얇게 떨리는지 그녀는 눈으로만 확인했다. 떨림은 없었다. 그게 더 오래 걸리는 싸움의 신호였다. 저녁 준비했어. 식탁 위로 접시가 놓였다. 수프의 김이 가볍게 올라왔다. 도연은 넥타이를 풀며 의자에 앉았다. 와, 오랜만이네 이런 거. 가끔은.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수프를 떠먹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갈 때 은서는 잠깐 눈을 감았다. 안쪽에 열이 주는 허상에 속고 싶지 않았다. 열은 쉽게 사람을 납득시킨다. 납득은 스스로를 배신시키는데 가장 손쉬운 도구다. 식사가 중반쯤 진행되었을 때 은서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마음속에서 만들어둔 문장 중 가장 무른 문장을 골랐다. 요즘 당신 좀 피곤해 보여.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프로젝트가 막바지라. 그 프로젝트 호텔 라운지에서 많이 하나 봐? 수프 숟가락이 그 순간 공중에서 아주 잠깐 멈췄다. 아주 잠깐. 그러나 충분했다. 그는 이내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마셨다. 무슨 말이야? 그냥 물어봤어. 요즘 자주 그 근처에서 회식이 있어서. 그녀는 거짓말을 섞지 않았다. 진실의 일부만 말했다. 전부를 말하지 않는 건 비겁함이 아니라 전략일 수 있다. 그는 물컵을 만지작거렸다. 컵의 가장자리에 손가락을 한 바퀴 굴렸다. 라운지에서 미팅할 때도 있지. 그럼 거기 라나라는 사람 알아? 발음은 가볍게 굴렸다. 무심한 사람처럼 아무 의미 없는 이름을 툭 던진 사람처럼. 반응은 즉각이었다. 그의 눈동자가 반사적으로 왼쪽 위를 스쳤다. 기억을 더듬을 때 사람들이 자주 보는 방향. 누구? 그냥 들었어 어제. 단어 하나하나가 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졌다. 막대기로 밀면 떨어질 만큼 위태롭고 그러나 아직 떨어지지 않은 상태. 식탁 위 공기가 굳어졌다. 그 굳어짐을 먼저 깨트린 건 은서였다. 우리 휴대폰 비밀번호 공유했었지? 응, 그랬지. 바뀌었더라. 그 말은 칼날이 아니라 방울 같았다.
그러나 방울의 무게가 연달아 떨어지면 사람은 쉽게 젖는다. 그는 작은 숨을 들이마셨다. 보안 때문에 바꿨지. 회사에서 좋아. 그럼 회사에서 바꾸라고 한 그 비밀번호 나도 알면 안 될 이유는 없지?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부드러움 안에 단단한 쇄심을 넣었다. 그가 대답하기 전에 은서는 와인병을 들어 잔에 반쯤 따랐다. 잔 입구에 맺힌 와인의 얇은 막이 떨렸다. 그의 손등 위에 핏줄도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은서야. 그가 이름을 불렀다. 이름을 부르는 방식에는 역사가 담긴다. 연애 초에 부르던 얇은 높낮이, 결혼 직후에 낮고 안정된 높낮이, 그리고 지금의 경계하는 높낮이. 그녀는 잔을 내려놓았다. 당신한테 묻고 싶은 게 많아. 하지만 다 묻는 건 내게도 당신에게도 불공평할 거야. 그래서 오늘은 3가지만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첫째, 카드키. 그녀는 지퍼백에서 카드를 꺼내 식탁에 올렸다. 둘째, 34층. 숫자는 도망가지 않는다. 셋째, 라나. 이름은 흔들리지만 흔들리기 때문에 잡을 수 있다.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그는 한동안 침묵을 꿀꺽 삼켰다. 그 침묵이 목에 걸려 기침이 나올 듯한 순간 은서가 대신 말을 이었다. 지금 당장 답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이 질문들을 외면하면 그게 답이야. 이렇게 말하고 나니 손끝의 떨림이 멈췄다. 경계선은 그어져야 선이 된다. 마음속 선을 확정하는 일은 고통스럽지만 확정 이후 사람은 조금 자유로워진다.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다. 분명히 그녀를 보았다. 그러나 보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 미안해. 첫 단어가 그렇게 나왔다. 미안하다는 말은 때로 가장 쉬운 도피다. 그는 이어 말했다. 요즘 정신이 없어서 내가 오해한 것 같아. 오해. 배신당한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단어. 오해라는 말은 상대의 감각을 무시하는 데 쓰인다. 은서는 고개를 젓지도 끄덕이지도 않았다. 오해라면 증명해줘. 증명은 두 사람의 언어를 같은 평면에 올려놓는 방법이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다른 시간대에 있었다. 그는 등을 돌린 채 곧 잠들었다. 그녀는 눈을 뜬 채 숫자를 셌다. 34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라나라는 음절은 가끔 라에서 멈췄다가 나로 떨어졌다. 잠을 설친 새벽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번에는 화면이 뒤집혀 있지 않았다. 알림이 미세한 빛으로 어둠을 찔렀다. 그녀는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그 빛의 길이를 재듯 천천히 호흡했다. 다음 날 균열은 겉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작은 것부터. 도연의 셔츠 단추가 하나 잃어버린 듯 헐거웠고 넥타이 매듭이 예전보다 비뚤었다. 출근길에 그가 신발끈을 2번 묶었다. 2번 묶는 건 시간을 끌거나 마음을 붙잡을 때의 습관이다. 은서는 그 장면들을 천천히 주머니에 넣었다. 언젠가 꺼내 쓸 수 있도록 각도와 빛깔까지 함께. 오후 은서는 약속을 잡았다.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엄마도 아니라 오래 알고 지낸 대학 동기. 그 친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을 잘 듣는 타입은 아니었고 그래서 더욱 믿을만했다. 카페 구석 자리에서 그녀는 며칠간의 이야기를 최소한의 단어로 내밀었다. 친구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다.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친구는 종이컵에 빨대를 쿡 찔러 넣으며 말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네.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말은 조언이 아니었고 선언도 아니었다. 단지 확인.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스콜처럼 짧고 굵은 비가 쏟아졌다가 빠르게 멎었다. 도로 위에 만든 얇은 거울에 하늘이 뒤집혀 비쳤다. 은서는 우산을 접고 빗방울을 등으로 받았다. 차가운 물기가 몸을 가로질러 지나가자 오히려 머릿속이 맑아졌다. 문을 열고 들어와 젖은 코트를 걸며 거울을 봤다. 그 안에 여자는 더 이상 어제의 은서가 아니었다. 울어도 좋고 울지 않아도 좋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앞으로 걸을지 뒤로 물러설지. 그녀는 이미 대답을 가지고 있었다. 밤이 되자 식탁 위에는 다시 와인잔이 올랐다. 이번엔 코르크를 끝까지 뽑았다. 도연은 늦는다고 했다. 메시지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기다렸다. 기다림은 약점이 아니었다. 기다림은 도구였다. 시계바늘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 선은 더 선명해졌다. 현관문이 열리면 묻고 답을 듣고 기록하겠다. 침묵하지 않겠다. 그러나 울지도 않겠다. 울음은 상대의 서사를 강화한다. 오늘 밤 그녀는 자신의 서사를 강화할 것이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는 조심스레 들어왔다. 표정은 평평했다. 피로 변명, 약간의 미안함, 약간의 조급함. 사람의 얼굴은 여러 감정의 잔여물이 겹쳐 만든 지도처럼 보일 때가 있다. 은서는 의자에서 일어나 잔을 건넸다. 왔어. 그는 잔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다. 손가락이 유리 표면에 미세한 물자국을 남겼다. 다시 묻자. 그녀가 말했다. 어제보다 더 간단하게. 카드키는 누구와 쓴 거야? 그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고객사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라나야? 침묵이 길어졌다. 길어진 침묵은 대답과 같다. 그는 결국 말했다. 그 이름 어디서 들었어? 내 곁에서.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 내가 말할 차례야. 그는 어깨를 내렸다. 한 번 무너진 방어는 같은 방식으로 다시 세워지지 않는다. 그는 단어들을 고르다 말고 결국 가장 안전한 단어를 꺼냈다. 정리할게. 정리. 관계를 쓰레기처럼 부르는 가장 예의 있는 방식. 은서는 고개를 저었다. 정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정리는 내가 하는 거야. 그 말은 오래 준비했지만 막상 입 밖으로 나오는 데는 한순간이 걸렸다. 말이 공기 속에 실려 방 안으로 퍼졌다. 그녀는 그 말이 벽에 닿아 되돌아오는 소리를 들었다. 낯설고 낯설어서 단단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지붕 아래에서 서로 다른 결론을 준비했다. 그는 핑계를 다듬었고 그녀는 증거를 다듬었다. 그는 다음 약속의 시간을 계산했고 그녀는 다음 질문의 순서를 정렬했다. 균열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다. 벽지 아래서 불룩 솟은 줄기처럼 살짝만 만져도 드러나는 모양이 되었다. 그녀는 그 줄기를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여기서부터 내가 그린다. 내가 고르고 내가 버리고 내가 남긴다. 사랑이 배신할 수 있어도 나는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그녀의 문장은 허공에 박혔다. 그리고 그 문장이 균열의 선을 등뼈처럼 곧게 세웠다. 밤은 깊었고 집 안은 고요했다. 도연이 늦는다고 했던 날 은서는 거실 조명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오늘 오후 우편함에서 발견한 두툼한 봉투가 놓여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광고물일 거라 생각했지만 붙은 이름표에 낯익은 주소와 호텔의 로고가 찍혀 있었다. 호기심 반 불길함 반으로 봉투를 뜯는 순간 그녀의 손끝은 얼어붙었다. 봉투 안에는 출생증명서가 들어 있었다. 종이 위에는 익숙한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다.
부한도연. 그리고 그 옆에는 낯선 이름 몰아나. 은서는 숨을 들이마시지도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다. 손끝에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지만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다. 심장이 뇌 대신 몸 전체를 차지한 것처럼 요동쳤다. 증명서 뒤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다. 포대기에 쌓인 작은 아기가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다. 눈가의 곡선이 낯설지 않았다. 미소의 모양이 도연과 닮아 있었다. 은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혀끝을 스쳤다. 믿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종이 위 글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아이까지. 속삭임이 터져 나왔다. 목소리가 너무 낮아 스스로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공기 중에 매달리며 방 안 전체를 울렸다. 머릿속에 결혼식 장면이 스쳤다. 꽃잎이 흩날리던 순간 붉은 드레스를 입고 서 있던 여자의 눈빛. 그 눈빛이 다시 살아났다. 그 눈빛이 의미하는 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복수, 집착, 계획. 그리고 이제는 아이까지. 손끝에 힘이 풀리며 증명서와 사진이 탁자 위에 흩어졌다. 은서는 가슴을 움켜쥔 채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방울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오랫동안 흐느끼지는 않았다. 울음은 길게 이어질수록 상대에게 유리하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다. 아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아이에게 잘못은 없다는 걸 알았다. 그러나 그 존재 자체가 은서의 결혼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증거였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도연이 들어왔다. 피곤한 얼굴로 구두를 벗으며 오늘도 늦었네라고 중얼거렸다. 은서는 급히 봉투와 사진을 서랍 안에 밀어 넣었다. 눈가의 붉은 기운을 감추려 애썼다. 남편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옷을 갈아입고 소파에 앉았다. 은서는 가만히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조금 전까지 증명서 위에서 본 이름과 같은 사람, 아기의 웃음을 닮은 눈매를 가진 남자.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차분했다. 오늘 힘들었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일이 많았어. 그 짧은 대답이 오히려 은서를 더 절망하게 했다. 단 한 줄로 모든 거짓을 덮을 수 있다고 믿는 그의 태도. 그 태도가 배신보다 더 큰 모욕으로 다가왔다. 잠들기 전 은서는 서랍을 열어 다시 사진을 꺼냈다. 달빛이 희미하게 아기의 얼굴을 비췄다. 눈빛이 웃음이 미소가 너무나 선명했다. 은서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끝까지 간다. 밤은 길었다. 은서는 서랍 안에서 꺼낸 출생증명서를 다시 펼쳐 놓았다. 서류 위에 적힌 남편의 이름과 낯선 여자의 이름, 그리고 아기의 사진이 탁자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눈앞에서 활자가 춤을 추는 듯 흐려졌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다. 울음은 이미 충분히 흘렸다. 이제 울음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대신 펜을 잡았다. 종이 위에 첫 줄을 적었다. 2025년 3월 7일 아이의 출생증명서 발견. 부한도연. 뭘 아나.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적는 행위는 스스로를 다잡는 행위였다. 기억은 흐려지지만 기록은 남는다. 은서는 이 사실을 믿었다. 사람은 감정에 흔들리지만 글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노트 한 페이지에 날짜와 사건을 적고 작은 포스트잇을 붙였다. 증거일 호텔 카드키. 증거일 34층 라운지. 증거 3 라나라는 이름. 증거 4 출생증명서. 손끝이 떨리던 순간 은서는 펜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 방은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장소가 아니었다. 이제는 전쟁을 준비하는 전략실이었다.
아침이 밝자 은서는 거울 앞에 섰다. 초췌했던 얼굴은 어느새 달라져 있었다. 밤새 잠을 못 잤음에도 불구하고 눈빛은 묘하게 단단해져 있었다. 뺨의 혈색은 옅었지만 눈동자는 낯설게 반짝였다. 마치 낯선 여자가 거울 속에 서 있는 듯 했다. 그 낯선 여자가 속삭였다. 이제 내가 주도해. 더는 당하지 마. 며칠 뒤 은서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했다. 이번 주말에 친정에 다녀올까 해. 목소리는 담담했고 표정은 평온했다. 도연은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녀와. 그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 말 한마디가 은서에게는 문을 여는 열쇠였다. 주말 은서는 친정집 대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오래된 대학 동기의 소개였다. 회색 빌딩 7층 유리문에 새겨진 법률사무소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사무실 안은 차가운 조명이 켜져 있었고 서류와 책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변호사는 은서가 내민 증거들을 조용히 훑어보았다. 카드키, 사진, 출생증명서. 그는 잠시 눈썹을 찌푸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명확한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사진, 문자, 재정적 기록까지 확보하세요. 그러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으겠습니다. 끝까지.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변호사의 눈빛이 순간 멈칫했다. 마치 눈앞에 앉은 여자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싸움을 준비한 전사가 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사무실을 나서는 길,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예전 같으면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심장이 또렷하게 뛰고 있었다. 두려움 대신 힘이 들어차 있었다. 그날 밤 은서는 도연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다. 전날 설치해둔 위치 추적 앱은 여전히 작동 중이었다. 지도 위 빨간 점은 또다시 익숙한 호텔을 가리키고 있었다. 은서는 스크린샷을 찍고 날짜와 시간을 기록했다. 손이 얼어붙을 만큼 차가워졌지만 눈빛은 오히려 뜨겁게 타올랐다. 며칠 뒤 도연은 평소처럼 늦게 귀가했다. 넥타이는 헐겁게 풀려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을 가장한 표정이 떠 있었다. 은서는 웃으며 맞이했다. 그러나 손에는 작은 레코더가 쥐어져 있었다. 대화 하나하나가 녹음되고 있었다. 오늘은 회식이 길어졌어. 도연의 무심한 목소리가 레코더 안에 고스란히 담겼다. 은서는 속으로 되뇌었다. 거짓말은 언젠가 무너진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내가 차곡차곡 모아두겠다. 밤이 깊자 은서는 혼자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얼굴은 낯설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울기만 했던 여자가 이제는 눈빛이 매서워져 있었다. 똑바로 선 어깨에 차갑게 빛나는 눈동자.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증거를 모으는 사람이다. 나는 반격자가 될 것이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작은 박스를 꺼냈다. 안에는 카드키, 출생증명서, 사진, 그리고 위치 추적 스크린샷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다. 모든 것이 무기였다. 은서는 박스를 닫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무너졌던 산 위에 새로운 길이 그려지고 있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은서에게는 밤이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다. 거실의 공기는 정적에 눌려 있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은서와 도연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서 있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꺼져 있었고 화면 속 인물들의 입놀림만이 공허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은서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 흐르는 물소리에 마음을 묻으려 했다.
그러나 귀는 끊임없이 남편의 숨소리와 휴대폰 진동에 집중하고 있었다. 도연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다리를 꼬았다 풀고 다시 꼬았다가 풀기를 반복했다. 그는 무심한 척 휴대폰을 집어들었지만 화면이 켜지는 순간 곧바로 뒤집어 놓았다. 은서의 시선이 그 손끝에 머무르자 도연은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기침을 한 번 했다. 은서는 수건으로 손을 닦고 거실로 걸어갔다. 맞은편 의자에 앉아 두 팔을 교차하며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차가운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오늘도 늦게 들어왔네. 회식이 또 있었어?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쌓인 불신은 감출 수 없었다. 도연은 얼굴을 찡그리며 짧게 대답했다. 응, 일이 많았어. 말끝이 억지로 붙잡은 듯 떨렸다. 그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시선을 피했다. 그러나 은서는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일이 많았다고? 호텔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송곳처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순간 도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의 손가락이 깍지를 끼었다 풀었다를 반복하며 무릎 위에서 허둥거렸다.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두 사람을 더욱 멀어지게 했다. 결국 도연이 입을 열었다. 은서야, 내가 설명할게. 지금은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는 기색이 묻어 있었다. 은서는 한 박자 늦게 고개를 저었다. 설명은 말이 아니라 증거로 하는 거야. 말만으론 아무것도 안 돼. 눈동자가 흔들림 없이 남편을 꿰뚫었다. 도연은 숨을 들이마셨지만 내쉬는 숨이 길게 떨렸다. 테이블 위 와인잔이 반쯤 비어 있었고 그 옆에는 구겨진 종이 몇 장이 흩어져 있었다. 은서는 그 종이들을 손끝으로 정리하며 낮게 말했다. 당신 이미 다 알고 있어. 내가 뭘 받는지 뭘 갖고 있는지. 도연은 고개를 들었지만 곧바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동시에 떠올랐다. 은서야, 그건 오해야. 내가 잘못 본 거야. 오해? 은서는 냉소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출생증명서에 적힌 이름이 내 환상이라고? 그 아이의 사진도 내 착각이야?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다. 그러나 울먹임은 없었다.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그녀의 목을 지탱하고 있었다. 도연은 무릎 위 손을 움켜쥐며 반박했다. 그건 사정이 있어. 나도 원한 게 아니야. 사정? 은서는 한 발짝 다가섰다. 사정이란 말로 다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해? 나를 속이고 내 인생을 무너뜨린 게 고작 사정이야?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전등의 불빛은 따뜻했지만 그 온도는 두 사람의 관계에 닿지 않았다. 은서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도연의 표정은 방어적이었다. 소파와 의자 사이에는 불길이 흐르는 듯한 긴장이 감돌았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은서가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린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이대로 끝낼 건지 아니면 싸울 건지. 그 물음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최후 통첩이었다.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눈동자가 흔들리며 천장과 바닥을 오갔다. 은서는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봤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평범한 가정이 아니었다. 사랑으로 시작된 공간은 완전히 균열이 난 전쟁터가 되어 있었다. 은서는 하루 종일 집안을 서성였다. 발소리가 마룻바닥에 닿을 때마다 마음속에서는 심장이 울렸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었다. 오랫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드디어 꺼내야 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작은 상자를 열자 카드키와 사진, 녹음기, 그리고 출생증명서가 차곡차곡 놓여 있었다.
손끝이 서류를 스칠 때마다 지난날의 눈물이 되살아났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다. 울음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언어였다. 오늘 밤 필요한 건 차갑고 단단한 증언이었다. 거실 탁자 위에 증거들을 하나하나 펼쳐 놓았다. 서류가 공기와 맞닿으며 종이 특유의 냄새가 났다. 사진 속 아기의 미소가 방 안을 메웠다. 은서는 심호흡을 하고 그 앞에 앉았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현관문이 열리고 도연이 들어왔다. 그는 평소처럼 무심히 구두를 벗고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러나 시선이 탁자 위에 놓인 것들을 보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끝이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다 그대로 허벅지 옆으로 떨어졌다. 이게 뭐야 은서야. 이건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변명은 끝내 이어지지 않았다. 은서는 조용히 사진을 들어 올렸다. 이 아이가 누구야? 내 눈을 보고 말해.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도연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어깨가 서서히 내려앉았다. 마치 수십 년의 짐을 단숨에 짊어진 사람처럼 허리가 구부러졌다. 맞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건 오래된 일이야. 이미 끝난 일이라고. 끝난 일? 은서의 웃음은 차갑고 쓰라렸다. 끝났다면 왜 아직도 그 여자를 만나? 왜 아이의 존재를 숨겼어? 끝났다는 말로 이 모든 걸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해?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이 파르르 떨렸다. 그의 침묵은 오히려 더 큰 고백 같았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은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오늘 밤이 끝나기 전 진실은 모두 드러나리라는 것을. 문을 열자 라나가 서 있었다. 고급스러운 외투를 걸친 그녀는 이미 이 집의 긴장감을 예상이라도 한 듯 당당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입술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도연 씨, 오늘 약속했잖아요. 거실 안 공기는 얼어붙었다. 은서와 라나의 시선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두 여인의 눈빛은 불꽃처럼 부딪혔다. 도연은 두 사람 사이에 서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서는 천천히 아기의 사진을 들어 올려 라나 앞에 내밀었다. 이 아이가 무슨 의미인지 이제 당신 입으로 말해봐. 라나는 잠시 눈을 피하더니 곧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다. 미소가 사라지고 대신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그래요. 이 아이는 도연 씨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몰랐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네요. 그 한마디가 집 안을 무너뜨렸다. 공기 중에 걸려있던 침묵이 산산이 깨졌다. 은서의 손끝이 떨렸지만 눈에는 눈물이 맺히지 않았다. 울음 대신 차가운 분노가 피처럼 끓어올랐다. 도연은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얼굴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동시에 떠올랐다. 그의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은서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더 이상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당신이 숨긴 건 불륜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야. 그리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거야. 라나는 비웃음을 지으며 팔짱을 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 아닌가요? 적어도 진실은 알았잖아요. 그 태도는 은서의 심장을 더 깊이 찔렀다. 그러나 은서는 흔들리지 않았다. 탁자 위에 흩어진 증거들을 하나하나 모으며 은서는 조용히 결심했다. 오늘 이 순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사랑으로 세운 집은 무너졌지만 이제부터는 싸움의 무대가 될 것이었다. 은서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고 시계의 초침은 일정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녀에게 시간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거실에서의 폭로 이후 집안은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어 있었다. 라나의 차가운 목소리, 도연의 무너진 표정, 그리고 아이의 사진. 모든 것이 하나의 장면처럼 겹쳐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었다. 탁자 위에는 흩어진 증거들이 남아 있었다. 카드키, 출생증명서, 위치 추적 기록, 녹음 파일. 은서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모아 품에 안았다. 마치 그것들이 자신의 마지막 생명줄인 것처럼. 종이의 차가운 감촉이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소나기는 더 단단해졌다. 이제는 선택해야 해.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않는 혼잣말이었다. 그러나 그 혼잣말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언어였다. 침대 옆에는 반쯤 열린 여행 가방이 있었다. 몇 벌의 옷이 서둘러 던져져 있었고 아직 채우지 못한 빈 공간이 크게 입을 벌리고 있었다. 은서는 가방을 바라보다가 한 발짝 다가섰다. 손끝이 셔츠와 치마를 차례로 접어 넣었다. 동작은 느렸지만 마음은 단호했다. 이 집을 떠나는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었다. 탁자 위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도연의 이름이 떠 있었다. 은서야, 얘기 좀 하자. 짧은 문장이었다. 그러나 은서는 휴대폰을 들지 않았다. 손끝이 화면을 스쳤다가 곧 물러났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대화의 대상이 아니었다. 은서는 휴대폰을 엎어놓고 다시 가방을 채웠다. 거울 앞에 섰다. 그곳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몇 달 전만 해도 순진한 웃음을 지었던 아내의 얼굴은 사라지고 대신 눈빛이 차갑게 빛나는 낯선 여인이 있었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흘러내리지 않았다. 울음은 약자의 언어였다. 오늘 은서가 선택해야 할 것은 눈물이 아니라 힘이었다. 책상 위 노트를 펼쳤다. 그동안 기록해온 날짜와 사건들이 페이지마다 빼곡히 적혀 있었다. 카드키를 발견한 날, 호텔 앞에서 두 사람을 목격한 날, 위치 추적 기록이 찍힌 시간, 그리고 아이의 출생증명서를 확인한 날. 모든 기록은 하나의 길로 이어지고 있었다. 은서는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이제 선택의 시간. 나는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방 안 공기가 달라졌다. 결심은 공기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은서는 가방을 닫았다. 지퍼가 올라가는 소리가 마치 긴 막이 내려가는 듯 날카롭게 울렸다. 그러나 떠나는 것만이 선택은 아니었다. 은서는 가방 옆에 앉아 오랫동안 고민했다. 이 싸움을 법정까지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두고 떠날 것인지. 마음속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뒤엉켰다. 복수심, 두려움, 미련, 그리고 희망. 그 모든 감정이 동시에 몰려와 가슴을 짓눌렀다. 결국 은서는 다시 일어나 서랍을 열었다. 안쪽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동안 모은 녹음 파일과 스크린샷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무기였다. 단순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싸우기 위한 증거. 은서는 USB를 작은 파우치에 넣어 가슴 가까이에 품었다. 새벽이 가까워오자 은서는 창문을 열었다. 빗소리가 방 안으로 흘러들었다.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은서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숨이 폐 깊숙이 들어왔다가 천천히 빠져나갔다. 그 호흡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정리되었다. 나는 도망가지 않아. 나는 싸울 거야. 은서는 다시 한번 혼잣말을 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약하지 않았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결혼식 날 환하게 웃던 자신의 얼굴. 그 옆에 도연이 있었다. 은서는 사진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리고 가위로 잘라냈다.
도연의 얼굴을 싹둑 잘라내고 나머지 반쪽만을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그녀의 얼굴만 남은 사진은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는 듯 보였다. 새벽의 어둠이 걷히자 은서는 다시 가방을 들었다. 오늘이 새로운 날이자 치명적인 선택의 날이었다. 떠날 것인가 싸울 것인가. 그 선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더 이상 어제의 은서로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그녀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바라봤다. 눈빛은 단단했고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다. 은서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끝까지 간다. 새벽은 잔인할 만큼 조용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지만 은서의 마음은 아직 어둠 속에 있었다. 탁자 위에는 증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반쯤 채워진 여행 가방이 무겁게 앉아 있었다. 한밤중 내린 결심은 새벽의 빛 속에서 더 선명해졌다. 은서는 가방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얹었다. 천 조각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다. 이 집을 떠나는 순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묶였던 모든 것이 끊어질 터였다. 그러나 그 끊어짐이 그녀를 자유롭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도연이 거실로 나왔다. 그의 얼굴은 이미 지쳐 있었다. 눈 밑에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그는 은서를 보자마자 무릎이 꺾일 듯 주저앉았다. 은서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지만 은서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너무 많은 거짓말, 너무 많은 배신이 이미 그의 말에서 울림을 빼앗아 갔다. 은서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기회는 이미 수없이 줬어. 당신이 날 속일 때마다 나는 모른 척했어. 하지만 이제는 끝이야. 더 이상은 나를 속일 수 없어. 그 순간 도연의 어깨가 무너졌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다. 그 사람은 라나는 그냥 잠깐이었어.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방 안에 흩어졌다. 은서는 그 울음에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울음은 과거의 자신에게 허락된 언어였다. 지금의 은서에게는 차갑고 단단한 침묵이 더 어울렸다. 현관벨이 울렸다. 은서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말씀하신 서류 준비해 왔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종이의 무게가 손에 닿는 순간 지난 몇 달간의 고통이 하나의 형태로 굳어졌다. 탁자 위에 서류를 내려놓으며 은서는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건 내 선택이자 내 선언이야. 당신과의 결혼은 오늘로 끝났어.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도연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안 돼, 은서야. 제발. 아이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우리 둘만의 추억 때문에. 그는 과거의 기억을 끌어와 마지막 방패로 삼으려 했다. 그러나 은서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그 추억은 당신이 배신한 순간 이미 다 사라졌어. 남은 건 거짓뿐이야. 라나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그림자는 여전히 이 집에 드리워져 있었다. 아이의 존재는 도연의 변명을 무너뜨렸고 은서의 선택을 더욱 단단하게 했다. 은서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보았다. 결혼식 사진, 여행지에서 웃던 두 사람의 사진, 벽에 걸린 시계, 선반 위 작은 소품들. 한때는 모든 것이 행복의 증거였지만 지금은 배신의 증거처럼 보였다. 그녀는 사진 하나를 집어들어 도연의 얼굴을 가위로 잘라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만 남은 반쪽을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도연이 마지막으로 팔을 뻗었지만 은서는 그 손을 뿌리쳤다.
이제부터 나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문이 열리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 빛 속에서 은서의 뒷모습은 더 이상 약해 보이지 않았다.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고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두려움 대신 자유가 스쳐갔다. 집 안에 남겨진 도연은 무너진 채 울고 있었고 문 바깥의 은서는 새로운 길 위에 서 있었다. 사랑의 그림자는 끝났지만 그녀의 삶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사랑은 때때로 빛이 되지만 거짓과 배신이 스며드는 순간 그림자로 변합니다. 은서의 선택은 파괴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는 주체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남습니다. 진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배신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깊고 강렬한 드라마로 찾아뵙겠습니다.